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만 20번째 에피소드 20번째네? 시작하겠습니다. 20번째야? 여기 다 번호 써놨네. 아 맞네? 20번째구나. 저희 뭐 기념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기념으로 뭐 하지? 그거 할 게 좀 없네. 생각해보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니까 40주 정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러플리 280일 4주, 사실 40주보다 더 됐죠. 신적 12도 했으니까. 한 300일 됐네요. 좀 있으면 1년이네. 1년 좀 있으면 맞아, 1년이네. 저희가 겨울에 시작했잖아요. 음. 제가 형광 모자를 쓰고 네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쑥스럽네요. 저희가 시작할 때 유일한 목표가 꾸준히 하는 거였는데 네. 뭐 아직 그렇게 꾸준히는 아니지만 네네. 제대로 가고 있다. 아, 네. 일단은 탈선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잘 지내셨죠? 그럼요. 2주 동안 별일 없으셨고. 아, 네.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간단하게 발표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바빴어요. 아, 발표는 잘 하셨나요? 그냥 뭐 사실 하는 거죠. 뭐 이거 뭐 잘하고 말하고가 뭐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네. 축하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봤던 영화나 잠깐 얘기해볼까요? 얘기해보죠. 뭐 보셨어요? 저는 그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음. 좀 몇 개 더 봤는데 뭐 희망의 건너편 이번에 부산에서도 상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가 시리아 난민 문제를 어쨌든 거론한 장편 영화가 일단 아직까지 드물고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좀 처음으로 약간 비평가들에게도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 저는 사실 이 아키 카우리스마키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구나를 잘 느낄 수 있었고 되게 어색한 코미디가 있어요. 그 뭔가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표현하긴 좀 웃길 것 같고 그냥 그 어색한 마가 뜨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코미디 안에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재밌게 들어가 있고 그 시스템이 실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네네. 난민들 같은 경우에 이 주인공은 내전 때문에 정말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실패를 좀 개인들의 연대로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면이 있긴 한데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게 왜 개인의 몫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딱히 답을 줄 수 없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부산은 지나갔겠지만 이거 약간 만약에 개봉하게 되면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상영의 기회는 확실히 있겠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BPM 보셨죠? 아, 네, 저 BPM 봤어요. 저도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었고요. 이게 사실 작년이래. 올해 칸 영화제에서 그랜드프릭스를 받은 작품인데, 아, 이 사람이 뭐 찍었더라? 그 로빈 카필로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가 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각본을 쓴 클래스. 맞다. 그게 각본이구나. 그 영화도 상을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 제 상은 기억에. 많이 받았죠. 여기저기서 깐내서. 근데 본인이 연출한 작품 중에는 사실 BPM만큼 관심을 받은 작품이 없더라고요. 저 네, 찾아봤는데. 그렇구나. 아,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찍은 걸로 착각했는데, 근데 그 영화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좋았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액트업이라는 그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그때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활동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멤버들의 회의 위주로 이야기가 구성돼 있는 게 되게 재밌는 접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보면 클래스에서도 사실 그 안에서 내부 논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영화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진짜 미성숙함과 진정성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 영화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Q&A 할 때 어떤 관객이 이제 이 액트업 뉴욕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겪었던 일이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기쁨과 사랑과 그런 미성숙함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고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 후반부는 이게 그 에이즈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의 그 로맨스 이런 게 조금 약간 좀 편하게 쓰여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이걸 용인하게 하는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영화들이 제시할 수 있는 질문들이 예전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이미 너무 낡아버렸고 너무 상투적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질문들을 아직도 받아도 되는 사회에 여전히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동시에 유효하기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영화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사회가 계속 허들처럼 약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사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까지 아니지만 충분히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옥자 얘기했을 때도 제가 사실 옥자에 대해서 지금 내려갔지만 옥자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정적이었던 네. 부분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축을 어디까지 대해도 되는가, 어디까지 잔인하게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 컸는데 그 영화에서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라는 사람을 또 GV 같은 걸 보면 많이 보게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낡은 질문들을 여전히 하는 영화들이 그렇다고 이게 낡았다는 이유로 의미가 없진 않은데. 의미가 없다거나 진부하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립 가렐 영화를 2편을 봤는데 영화제에서 하나는 이제 복원한 시크릿 차일드라는 영화를 봤고 그게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고 이게 필립 가렐이 시작할 때는 되게 그 내러티브가 없는 실험적인 영화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내러티브 영화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필립 가렐이 영화를 소개를 하러 나왔는데 영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 여배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여배우가 안느 비아잠스키라고 그 10월 5일에 돌아가신 분이고 뭐 당나귀 발타자르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 영화에 자기 굉장히 항상 저예산으로 작업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거의 친구 같은 관계였고 그래서 이 역을 맡아준 건데 아무튼 그 사람의 매력 같은 거를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뭔가 저는 사실 그 영화 자체가 엄청 좋았다기보다 옛날 배우들의 마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요소고 그 메인 슬레이트에 걸렸던 최근작이 러버 포 어 데이라는 영화인데 네. 이거 보면서 약간 이거 홍상수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완전 그 나레이션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주제 자체가 연인 간의 어떤 피델리티? 그 뭐라고 해야 돼? 정절이란 말 너무 낡은 단어인 것 같고 연인 간의 어떤 그런 사실 홍상수 감독이 이제 가장 앞서 있다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한데 그 유사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죠. 그쵸. 근데 뭐 저는 누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 누구가 누구라고.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그 연인 간의 어떤 그런 피델리티 얘기를 하면서 이 러버 포어 데이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희망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영화인데 보는 내내 재밌었고 이 사람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건 Q&A에서 한 얘기인데 대본을 쓸 때
이제 최근에 와서야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특히 러버 푸어 데이를 쓸 때는 여자 작가를 꼭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쓰는 내용에 어떤 미소지니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되게 신경을 쓰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 영화가 완전히 막 미소지니가 없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네. 재밌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죠. 여자 작가가 있으면 그런 걸 잘 발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좀 나이브한데. 아니 나이브하지만 가장 유효하기도 하죠. 저는 그게 나이브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에서 뉴욕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에서 제가 그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이 만든 트랜스젠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여기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제가 별로 그 영화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 각본을 쓰고 나서 자기 주변에 게이 친구들한테 이걸 보여줬다. 근데 그들이 다 좋아했다라고 약간 자기 방어적인 발언을 했는데 전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죠. 그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보다 완벽하게 보장은 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히 그 분을 씀으로 인해서 그게 생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가지고 너의 의견을 여자로서의 너의 시선도 넣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뭐 완벽하게 타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여성이 미소지니를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약간 재밌는 점은 그걸 뭐 굳이 말을 하나?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듣다 말다 해서 근데 어쨌든 나름 이제 몇십 년의 경력이라고 표현하면 그 족적이 있는 감독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전 재밌었고 좀 더 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 전작들도 안 봐가지고 근데 이게 질투랑 In the Shadow of Woman에 이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약간 자기 딴에는 일종의 트릴로지라면 트릴로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봐달라라고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라이더? 네네. 더 라이더는 그 클로이 자오라는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이 양반이 그 깐느에서 뭐 공식적 경쟁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 깐느에서 어쨌든 상영을 했고 그런 다음에 CICA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예술 영화 연합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그 깐느에서 상을 줬죠. 그러니까 깐느의 그 공식 경쟁상이 아니라 약간 그 번외상 같은 걸로 이제 상을 받은 영화라서 저는 약간은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풍경에 관한 부분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풍경에 많이 매료되는 편이라서 그 더 라이더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예전 서부 영화 같은 이 사실 카우보이 그 로데오 하시는 분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에도 어느 정도 매료가 됐고 그리고 플롯은 사실 스포츠 영화의 플롯이에요. 그 재기 불구가 된 사람이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말과 그 인물 그가 조련하는 말과 그 인물을 병치시키면서 서로 비교하는 것들에서 저한테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뭐 일단은 감정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은 꽤 큰 영화여서 굉장히 좋게 본 편이에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특히 아예 미국인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분이 그 지역에 가서 몇 년을 보내면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뭐 배우들이랑 관계도 쌓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란 점에서 뭔가 에스노그래피 같은 느낌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야기도 이 주연 배우를 맡은 실제 카우보이의 삶에서 거의 얻어낸 거죠. 그쵸 80몇 프로 정도도 80몇 기반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나요? 그분이. 그러면 그냥 이게 되게 다큐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그 실제로 어쨌든 보여주는 이 풍경 같은 거는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이 그 서부극에서 보는 황폐하고 광활한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좀 로맨틱하게 담겨가지고 이게 약간 어떨 때는 그 약간 패티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인의 시선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는 저는 그 패티시적인 시선이 나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게 그 인물에서 80% 85% 가져왔던 것도 뭐 전혀 그게 문제되는 부분이 저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로 인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그 삶을 깊숙이 보여줘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그런 될까? 부채를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 인물에 대한 스터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실제 인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냉혹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왜냐고요? 사적인 부분이니까? 그 사람 까보면 좋은 사람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근데 좋은 사람으로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뭐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이 레저베이션 보호구역 지역에 사는 되게 뭐 병원도 막 차 타고 30분 가야 되고 막 1시간 가야 되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길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어릴 때부터 말이나 뭐 로데오 소 같은 거를 키우면서 자라고 트레인하면서 자라고 그냥 약간 숙명 같은 거잖아요, 이 네, 사람한테. 그렇죠.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게 사실 항상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그 어쩌다 보니 태어난 이 지역성이나 운명에서 발을 뺄 수 없는 괴로움 이런 게 저는 사실 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이미 도식화되어 있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제가 딱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거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네. 그 카우보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타면은 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포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옷이랑 말 안장이랑 이런 걸 다 친구한테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막 옷도 입어보고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레슬링 요즘도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레슬링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너무 약간 클리셰적이라서 이 인물을 되게 들여다보는 느낌이 아니라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스포일러는 저희 다 하니까 더라이더 이거 보기도 힘들 것 같아. 어디서 찾아봐봐. 아니야? 아니야? 너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 왜? 나는 펠리시테도 펠리시테 보세요, 여러분. 펠리시테 뭐 전주에서도 이미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더 라이더에서 이제 좀 좋았던 점은 그 다리를 다친 말이 더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뭐 명확하게 사실은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야기. 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저는 그런 것도 네. 딱 그 부분까지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 죽이고 나서 동생이랑 대화하면서 나도 쓸모가 없어진 인간이고 걔도 쓸모가 없어진 말이라서 근데 걔는 죽는데 난 단지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대사를 하는 그런 약간, 대사가 있었어요? 몰랐네. 약간 안 말해도 아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더 좋게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드네요. 왜냐면 저는 그 영화를 되게 이미지로만 엄청 받아들인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그 지역적인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대사를 되게 많이 못 받아들이고 이미지만 많이 되게 따라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본 건 아닌데 거기서 상영했던 영화를 이제 넷플릭스에 풀려가지고 본 것 중에 노아 바움백이 새로 만든 장편 메이어로위츠 스토리라는 거를 봤는데 넷플릭스로 봐서 더 좋았고 이게 깐느에도 사실 초청한 넷플릭스로 봐서 더 좋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뭐 이걸로 내가 $20를 내기에는 아, 근데 저는 사실 노아 바운백을 좋아해서 그런 게 상관없었을 수도 있고 돈의 측면에서. 이게 넷플릭스로 뭔가 어울린다는 느낌 들었는데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깐느에서 뭐 초청은 되는데 관심을 못 받았고 전혀 뭐 이게 나름 호화 캐스팅인데 그 쟁쟁한 사람들 틈에서 대부분의 리뷰가 다 아담 샌들러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약간 흥미가 돋았죠. 아니 더스틴 호프만도 있고 벤 스틸러도 요즘 연기를 물이 올랐고 근데 아담 샌들러?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되게 에고로 가득 찬 아버지, 조각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세 명이 애정을 갈구하면서 자란 이야기인데 그냥 그 캐릭터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망가져 있는 게 재밌었고 그런 면에서도 이게 되게 노아 바운백이 자주 얘기하는 뉴욕 백인 리버럴들에 대한 꼬집기 이런 게 좀 있어서 뜨끔하면서 재밌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 내가 노아 바운백이랑 이거는 뭔가 잘 만들었다 아니다를 떠나서 취향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돈도 안 드는데 한 번쯤 다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이 있어요. 그 안에. 네, 조금 희망은 원래 그만큼밖에 없죠. 지하 창고 안에 휘트니 미술관 지하 창고 안에 막 작품들이 엄청 다 그냥 이렇게 포장돼서 다 이렇게 처박혀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더미들 사이에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팔았던 휘트니 미술관에게 팔았던 할아버지가 엄청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손녀가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넷플릭스 얘기가 말이 나서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데이비드 핀처의 새로운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요? 그쵸. 네, 마인드 헌터가 릴리즈 되었습니다. 벌써 다 보셨다고. 예, 저는 벌써 다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열심히 보고 이제 다른 감독들 거는 그냥 보고 그냥 쓱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뭐 밥도 먹고 양치질도 하고 그러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좀 열심히 봤는데 저는 볼만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일반적인 형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개별 사건을 좀 푸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FBI 요원들의 얘기다 보니까 점점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구조가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드라마였고 특히나 저희가 인상 깊었던 점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크게 훅이 없어요.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라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한 점에서 사실 되게 용감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말에 가서도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예상을 좀 영화고 드라마고 사실 보면은 그냥 대충 어떻게 흘러갔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보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즐긴 드라마였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넷플릭스 영업사원 같네. 근데 저는 보는 중인데 재밌어요. 근데 그 재미가 이 에피소드들이 끝나는 시점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다음 편을 꼭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없고 그 음악 같은 것도 잘 사용돼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정말 무참한 무차별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좀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가끔씩 등장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그 밸런스가 잘 맞았던 거는 이게 결국은 연구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본 영화를 몇 개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이즈마일스 고스트라고 깐느에서 오프닝 영화였죠. 맞아요. 개막작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너무 아트 시네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영화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죽은 줄 알고 있던 부인이 다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이스마일이고 근데 이제 이 이스마일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예술, 영화, 종교, 유령, 그림자, 뭐 물 레이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뭐 온갖 얘기를 그냥 다 때려박은 영화인데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영화들을 평론가들은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많은 영화들을 볼 때마다 진짜 제대로 건드린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가 그런 영화고요. 블레이드 러너가 근데 할 말이 많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이즈마일스 고스트란 영화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뭐 굳이 자세히는 나중에 뭐 개봉하면 보시고 다른 거는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봤는데 저는 그 형광모자가 그 GV에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아직 좋은 친구니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질문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질문이야말로 이 영화랑 정말 잘 어울리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 되게 양가적인 영화였는데 전 사실 작년에 봤던 토니 에드만 이후로 저한테 가장 감정적으로 와닿는 영화였거든요. 되게 가장 감동적인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너무 동화인 거예요. 애들이 너무 피사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대상처럼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동화 같은 세상에서 현실이 조금씩 침입해오는 이야기인데 그 침입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외부에서 오는 침입으로 이 영화는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에게 책임이 없고 어머니의 문제 혹은 뭐 소아성애자의 문제 혹은 뭐 돈의 문제, 정부의 문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침입해 온다는 항상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영화라고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외부에서 온다고 했을 때 약간 갸우뚱했던 건 제가 여기서의 단위를 이 문희 캐릭터가 아니라 문희와 엄마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희랑 엄마가 갖고 있는 문제도 나중에 서서히 폭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내부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엄마의 문제지 그 아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말하면 애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착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 엄청나게 착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악동인 것뿐이지 실제로 아이들 간의 관계를 지켜보면은 그 안에서도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런 걸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아이들의 관계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영화는 그런 거를 다루지 못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설정됐다. 심플리파이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단순화시키고 있는 영화라고 사실 좀 생각해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사실 보면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기는 없는데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아기가 없다고 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무구함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윌렘 데포라는 원래도 뭐 사실 따뜻한 아저씨겠지만 그 아저씨를 움직이는 힘이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이게 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사실 처음 딱 봤을 때는 약간 너무 동화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소아성애자가 와가지고 윌리엄 데포가 물리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 같은 거 사실 콜라 하나 주고 물리치. 이 감독이 굉장히 스스로 그걸 저는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생뚱맞은 장면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똑 떨어져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성인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가까운데 대체로 근데 그 성인들은 그 아이의 엄마거나 뭐 어쨌든 그 어머니들 간에 그 어른들 사이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돈 문제라거나 그런 것인데 그 남자만 되게 외부에서 딱 떨어져서 그때 한번 나오고 소비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되는 캐릭터를 사실은 이 사람이 별로 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분명히 본인이 자각하고 있을 때도 그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게 동화 같은 세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씬을 넣으면서까지도 현실을 좀 침입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저는 들고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엔딩 씬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일반적인 영화랑은 약간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영화는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되게 피스풀한, 되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그 모험을 마치고 나오는 얘기라면은 이 영화는 그 구성이 약간 반대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공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동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화 안에서 랄랄랄라 하는데 그 동화 안에서 자꾸 현실이 조금씩 침입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 침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는. 근데 그 현실이 사실은 모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일반적인 영화 구성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뭔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여기서 넘어가고 나중에 뭐 더 얘기해도 되고요. 나중에 이게 개봉하게 되면 이걸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근황 우리가 어제 우디 앨런을 봤잖아요. 아, 네네, 봤습니다. 저는 뉴욕에서의 소원을 성취했고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뉴욕을 떠나도 될 것 같고 저는 원래 사실 감독들 인터뷰 많이 찾아보는 편은 아닌데 우디 앨런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는 게 재밌어서 뭐 외출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막 엄청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저는 어저께 그 행사의 진행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좀 집중이 안 되는 면도 있었는데 그냥 우디 앨런은 여전히 재밌는 것 같고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 되게 많이 하다가 가셨지만 그냥 봤다는 게 좋았어요. 저는 뭐 우디 앨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인터뷰를 그래도 관심 있는 감독 좀 찾아보는 편인데 우디 앨런 인터뷰는 사실 안 봐요. 왜냐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농담이라는 것 자체가 농담의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농담은 좀 전형적인 약간 청개구리식? 아니요, 청개구리식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이 더위 깊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농담인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한 점에서 그렇게 우디 앨런 인터뷰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니까 좋았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제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시나리오 쓰는 얘기할 때만 유일하게 잠깐 솔직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얘기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이런 거 작업하면서 뭐 약간 괴로울 때도 있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분에서 약간 침대에서 쓸 때는 완벽해 보였는데 맞아. 다 찍고 편집실에 들어오면 너무 괴롭고 맞아. 네네. 그런 얘기 했을 때, 저거는 좀 솔직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 라는 생각이 다시 또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그게 자기 영화랑 잘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재밌고 어저께 왜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다시 할 생각 없냐? 근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인터뷰가 사실 일종의 그쵸.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그쵸. 생각이 그거죠. 들어서 네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이 100% 거짓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코미디의 일종인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야기? 진실과 거짓을 살짝 섞어가지고 그걸 흩뜨리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게 우디 앨런의 매력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책 때문에 만들어진 행사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제 뭐 겸사겸사죠. 이레이셔널 맨 그 메이킹 과정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레이셔널 맨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냥 그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개봉과 책의 겸사겸사 모두 장사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쵸. 사실은 뉴욕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를 우리가 한 2주 동안 거기서 우리가 본 영화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뉴욕 필름 페스티벌이 좀 시사회에 가까워가지고 어워드 사실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워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상업적인 용도가 많다고 느꼈어요. 이게 개봉 직전에 시사회를 모아서 하는 느낌? 그래서 감독들이 오기 좀 쉬운 여건을 만들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몰아넣는 느낌? 그래서 이 감독들이 여기도 왔다가 다른 극장에 가서도 GV도 하고 뭐 뉴욕에서 다른 걸 할 게 많으니까 네네네. 홍보차. 네네. 그래서 저 필립 가렐도 그래서 회고전 메트로그래프에서 하잖아요. Q&A 2번인가 3번인가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돼가지고 영화제가 갖는 다른 기능들을 뉴욕 필름 페스티벌이 좀 많이 못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 기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나쁘다고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은 좋은데 그 기능밖에 없는 것 자체가 사실 영화제로서는 그것만 있으면은 사실 영화제라고 부르긴 좀 쑥스럽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능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영화제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기능은? 다른 기능은 일단 가장 큰 기능은 마켓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발굴 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을까? 뭐 일단 발굴과 마켓으로서의 영화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영화제는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영화제가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 기능이 굉장히 약한 영화제인 거죠. 여기서 마켓이라 하면 배급사에게 판매한다는 뜻인 거죠? 네네네네. 보통 영화제들이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근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다른 그런 기능이 있는 영화제들이 좀 업계 사람들 위주로 편성돼 있다면 네. 저는 뉴욕 필름 페스티벌이 좋은 게 일반 관객의 접근성이 되게 높아서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표를 못 팔잖아요. 근데 표 다 팔아요. 아니 제 말은 관객이 생각보다 확실히 많이 없다는 거죠. 장사를 잘 못한다는 근데 거예요. 사실 원더윌 같은 경우도 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처음에 짠 대로 2번 상영을 한 게 아니라 하룻밤에 6번, 7번 상영을 하니까 표가 남아 도는 건데 남아 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마지막에 추가한 뭐 9시 몇 분 것만 그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또 다 스탠바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팔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원더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특수한 케이스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BPM도 그렇고 라이더도 그렇고 아니면 그때 말씀했던 펠리시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영화제에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점에서 원더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욕이라는 베이스 때문에 표가 잘 팔릴 영화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제가 관객 접근도가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엑셀로 얘네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표를 까봐야 되니까 뭐 저도 이게 뭐 내 말이 맞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데 다른 영화들 관객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영화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값을 생각하면은 표값이 비싸죠. 오히려 저는 뉴욕에 있는 일반 시네필을 위한 영화제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뉴욕에 있는 시네필들의 돈으로 크리틱들이 함께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함께 행복하게 관람하는 행사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뭐 좋게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쨌든 좋은 영화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그 빨리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냐는 거죠. 그쵸. 몇몇 영화는 거의 이제 기간 중에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만 하고 나면 한 며칠 뒤에 개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와이드 릴리즈는 아니고 셀렉트 시네마에서 개봉을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아네스 바르다 같은 경우에는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프리미어 하고 나서 그 주 한 주 뒤에 바로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관들에서도 행사를 다 하잖아요. Q&A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보면 뭐 얼마나 빨리 냈을 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죠. 네네. 특히 뭐 표값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더 비싸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잠시 후에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